안녕하세요. 60대 애청자 여성이 용기 내어 사연 보내드립니다. 부족한 글솜씨가 될지도 모르겠지만 모쪼록 재밌게 들어주시기를 바라며 제가 직접 겪었던 숨막히는 이야기를 지금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어느 작은 바닷가 마을 출신이셨던 저희 시아버지께서는 그저 작은 배 한 척으로 식구들을 먹여 살리고 건사하는 성실한 선장님이자 어부, 그리고 가장으로 한평생을 살아오셨습니다. 시아버님의 고기잡이 규모가 워낙에 영세했던 바람에 지난날 시댁의 경제적 형편은 꽤나 많이 궁핍했는데요. 그럼에도 시아버님께서는 매일같이 목숨을 걸고 바다로 나가 고기잡이를 해서 번 돈으로 슬하의 두 아들을 모두 번듯하게 키워내셨어요. 두 아들 모두 서울에 있는 대학에도 보내주셨고 장가를 갈 적에도 신혼집 전세금도 떡하니 내어주셨어요. 더군다나 시아버님께서는 당신의 첫째 아들, 그러니까 저희 시아주버님 내외에게 사업자금도 적잖이 보태주셨습니다. 하물며 둘째 며느리인 저 또한 시아버님으로부터 하이와도 같은 은혜를 입은 몸이기도 해요. 저와 남편은 같은 회사, 같은 부서에서 일하는 직장 동료 사이로 만나 부부의 인연을 맺게 된 사이였는데요. 그런 저희 부부의 발등위로 동시에 불똥이 떨어지게 된 건 저희의 결혼 생활이 막 5년 차에 접어들던 어느 날의 일이었어요. 저희 부부가 함께 직장 생활을 하던 회사가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부도가 나버리더라고요. 그 바람에 저희 부부는 미처 재취업 자리조차 구하지 못한 채로 졸지에 실직자 신세가 되어버리고야 말았습니다. 그나마 퇴직금이라도 받을 수 있었다면 새 직장을 구할 때까지 어떻게 해서든 한동안 버틸 수는 있었겠지만 저희 부부는 퇴직금을 받기는커녕 마지막 달에 일한 월급조차 받지 못한 처지였기에 앞날이 더더욱이 막막할 수밖에는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 와중에 심지어 저희 부부의 저축 통장 잔고 또한 바닥이었습니다. 회사가 갑자기 부도를 맞이하게 되기 얼마 전에 전셋집 재계약을 하면서 적금까지 깨서 전세금을 올려주었거든요. 문제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갑작스런 회사의 부도로 인해 실직자가 된 저희 부부가 한창 우왕좌왕하며 막막해 하고 있는 와중에 고향에 계신 친정 아버지로부터 전화가 한 통 걸려오더라고요. 건강검진을 받던 도중에 위암을 발견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저는 그야말로 벼랑 끝까지 몰려버린 심정이었습니다. 친정에 저 말고 다른 가족이 없었거든요. 친정어머니께서는 일찍이 사고로 돌아가셨고 친정아버지 슬하에 자녀라고는 외동딸인 저 하나뿐이었습니다. 즉 친정아버지를 보살펴드릴 수 있는 사람은 외동딸인 저와 사위인 저희 남편뿐이었는데 그런 저희 자식들마저 실업자가 되는 바람에 크나큰 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이었으니 저로서는 벼랑 끝까지 몰렸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노릇이었던 거죠. 친정아버지의 병원비와 치료비는 당장 수중에 여윳돈이 전혀 없는 저희 부부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친정아버지의 치료를 포기할 수 없었던 저는 남편과 상의한 끝에 염치불구하고 아주버님 내외에게 병원비를 빌려보기로 했어요. 당시 아주버님 내외는 과거 시아버지께서 사업자금을 내어주셨던 덕분에 작은 회사를 창업해서 꽤나 여유로운 삶을 살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아주버님의 반응은 무척이나 차가웠습니다. 그러니까 재수씨 말은 나더러 사돈어른의 병원비를 빌려달라는 건가요? 네, 아주버님. 상황이 너무 급박하고 어려워서 염치불구하고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일단 급한 병원비만 빌려주시면 저희가 얼른 재취업해서 조금씩이라도 갚아드릴게요. 유감이지만 그건 어렵겠네요. 지금 우리도 회사 일이 잘 안 풀려서 여윳돈이 한 푼도 없거든요. 물론 저는
아주버님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주버님은 그날 분명 저한테 거짓말을 했어요.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 주말마다 큰돈 들어가는 골프를 치러 다닐 수는 없을 테니까요. 하지만 저는 굳이 아주버님과 거짓말임내 아니네 해가며 싸우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아주버님과 입씨름을 할 겨를조차 없었어요. 그런 와중에도 저희 아버지의 입원비와 치료비가 차곡차곡 쌓여나가고 있었으니까요. 이처럼 하루하루가 절망적이던 상황, 뜻밖의 은혜가 날아든 건 바로 그 무렵의 일이었습니다. 고향 바닷가 마을에 계시던 시아버님께서 기별도 없이 저희 집을 찾아오시더라고요. 듣자하니 요즘 너희 사정이 많이 안 좋다면서. 둘째가 그러더구나. 사돈께서 위암 진단을 받으셔서 급한 마음에 첫째한테 병원비를 빌리러 갔다가 거절당했다고. 아이고, 첫째 그놈은 어릴 적엔 안 그러더니 나이 먹고 난 다음부터 왜 자꾸만 매정한 사람이 되어가는지 모르겠구나. 여하간 조만간 너희 남편 통장으로 병원비를 보낼 테니까 이제 마음 푹 놓으렴. 병원비를 보내주시겠다고요? 아버님한테 무슨 돈이 있으시다고. 사돈 소식 듣자마자 어선을 매물로 내놓았어. 조만간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날 것 같으니까 팔리면 곧장 보내주마. 그런 시아버님의 말씀에 저는 그만 기겁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친정아버지의 병원비를 해결해 주시고자 하는 시아버님의 마음은 물론 무척이나 감사했지만 그렇다고 한들 어선을 팔아서 마련한 돈을 받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거든요. 그 어선은 시아버님의 유일한 생계수단이자 사실상 전 재산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저는 그러지 마시라면서 한사코 시아버님을 말렸지만 시아버님께서는 이 말 한마디로 결국 저의 마음을 돌려놓으셨습니다. 어차피 슬슬 은퇴를 생각하고 있던 참이었어. 나이가 나이인지라 어부일을 하자니 도무지 힘이 들어서 배견하지를 못할 지경이거든. 하물며 새아가 너는 내 딸이잖니. 내가 너에게 주려는 건 딸 자식을 사랑하는 아비 마음이니까 받아서 사돈을 위해 요긴하게 잘 쓰거라. 그로부터 얼마 뒤 시아버님께서는 어선을 팔아서 마련한 금액 전부를 보내주셨습니다. 덕분에 저희 아버지는 제때 수술을 받으실 수 있었고 오래지 않아 퇴원까지 하실 수 있었어요. 이로써 시아버님에게 큰 은혜를 입게 된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저 며느리가 아닌 딸 자식으로서 앞으로 한평생 시부모님에게 효도를 하면서 살겠노라고 말이죠. 이후 저는 그날의 다짐을 지켜내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기적처럼 재취업에 성공한 뒤 경제적 형편이 안정이 되기가 무섭게 제일 먼저 한 일이 고향 바닷가 마을에서 가난하게 지내고 계시던 시부모님을 저희 집으로 모시고 온 것이었거든요. 시부모님께서는 난생 처음 하게 된 서울 생활에 한동안 낯설어 하셨지만 그런 상황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효자인 저희 남편과 효부인 제가 시부모님을 아주 지극정성으로 보살펴드렸으니까요. 그렇게 저희 가족은 참으로 오순도순하고 행복한 날들을 보내기 시작했는데요. 가난한 집의 가장이자 작은 어선의 어부로서 한평생 고된 뱃일을 해오셨기 때문이었을까요? 시아버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덜컥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습니다. 마침 곁에 있던 제가 즉시 119에 신고한 덕분에 천만다행으로 시아버님의 생명을 구할 수는 있었지만 다행이었던 일은 딱 거기까지였죠. 시아버님께서 뇌졸중 후유증으로 인해 급성 중증 치매에 걸리셨거든요. 당시 저희 시아버님께서 치매에 걸리셨다는 소식을 들은 저희 부부의 지인분들께서는
이런저런 말씀들을 참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 말씀들 중에는 참 감사한 응원도 분명 있었지만 대부분은 치매 환자 돌보는 건 쉽지 않으니 요양원에 보내드리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부정적인 이야기들이었죠. 하물며 그런 이야기를 꺼낸 건 시아버님의 첫째 아들인 아주버님 또한 마찬가지였죠. 우리 자식들이 아버지를 직접 돌보게 할 생각이라면 일찍 단념하는 게 좋을 거예요, 재수씨. 설마 아주버님도 아버님을 요양원으로 보내려는 건 아니죠? 그러는 재수씨야말로 왜 그렇게 정색을 합니까? 돈 써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일이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앞길 창창한 우리가 장차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답시고 굳이 고생길을 자처하겠냐고요. 안 그래요? 부모가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자녀를 키우는 게 아닌 것처럼 자식 또한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며느리도 자식이고 저도 아버님의 딸이니까 앞으로 아버님은 저희가 직접 모실 겁니다. 그러니 더는 아무 말씀 마세요. 그러자 옆에서 잠자코 있던 시영님이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그럼 하나만 약속해. 앞으로 우리한테 절대로 손 벌리지 않고 전적으로 동서네가 혼자 전담해서 아버님을 모시겠다고. 무슨 이런 불효막심하고 매정한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는 건지 그때 저는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 한편으로 아주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저희가 아버님을 책임지고 잘 모시겠습니다. 어머님도 저희가 잘 모실 거고요. 대신 이거 하나는 똑똑히 알아두세요. 나중에 아버님과 어머님이 하늘나라로 떠나게 되시면 아주버님이랑 형님은 분명 크게 후회하게 될 거예요. 부모님이 이렇게 그립고 보고 싶어질 줄 알았으면 살아생전 잘해드릴 걸 하고 말이죠. 그건 나중에 두고 봐야 하는 일 아니겠어? 동서는 잘 먹고 잘 사는 우리 걱정 말고 자기 앞날 걱정이나 해. 치매 환자를 돌보는 건 말처럼 쉬운 일이 절대로 아니거든. 물론 저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치매 환자를 돌보는 건 말처럼 쉬운 일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 말이죠. 하지만 부모님들께서 자녀를 키울 때 그것이 쉬운 일이어서 키워주신 것이 아닌 것처럼 당시 저의 생각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치매에 걸린 시아버님을 돌보는 일이 쉬울 거라고 여겨서 선뜻 나섰던 것이 아니라 며느리로서 그리고 딸 자식으로서 마땅히 해야만 하는 일이었기에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아버님을 제가 직접 모시기로 결심을 했던 것이었죠. 더군다나 저는 시아버님의 은혜 덕분에 친정아버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던 적이 있었으니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라도 더더욱이 제가 직접 시아버님을 모셔야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저는 직장을 그만두고서는 시아버님 모시는 일에 전념하기 시작했는데요. 치매 시아버님을 모시는 일은 제 예상을 아득히 뛰어넘을 정도로 힘든 일이었습니다. 왜 치매에 걸려도 좋게 걸리는 분들이 계시고 반대로 나쁘게 걸리는 분들이 계신다고들 하잖아요. 좋게 걸리는 분들의 경우에는 67살 어린이로 돌아간 것 같은 귀여운 증상의 치매 환자가 되는 반면에 나쁘게 걸리는 분들의 경우에는 주변 사람들을 아주 힘들게 만들기 마련이고요. 그런데 당시 저희 시아버님의 치매 증상은 참 애석하게도 후자 쪽이었고 그러는 바람에 저와 남편은 치매 환자의 보호자들이 겪게 된다는 어지간한 힘든 경험들을 그야말로 모조리 다 겪어보았습니다. 특히나 시아버님을 전담해서 보살펴드리는 저의 고생이 아주 극심했습니다. 치매로 인해 정신이 혼탁해진 시아버님께서 저에게 이유 모를 욕설을 퍼부으시면서 분병까지 집어던질 정도였어요. 그 와중에 더 큰 문제는 시아버님께서 제 얼굴에 분변을 집어던지는
제가 급히 샤워를 하고 나와 보니까 시어머님께서 불 꺼진 거실에 홀로 앉아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시어머니에게 조심스레 다가갔습니다. 혼자 왜 그러고 계세요, 어머님? 시간이 많이 늦었는데 들어가서 주무시지 않고요. 아이고, 그 꼴을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다 봐놓고 어떻게 마음 편히 잠을 잘 수가 있겠니? 너한테 너무 미안하고 죄스럽고 면목이 없어서 그저 눈물밖에는 나오지를 않는구나. 아버님께서 일부러 그러신 게 아니라 편찮으셔서 그러신 거잖아요. 저는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어머님도 이제 그만 마음 놓으셔요. 아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이대로는 더 이상 안 되겠어. 이제 그만 너희 시아버지를 요양원으로 모시자꾸나. 물론 시어머니 입장에서도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하실 법한 상황이기는 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그동안 제가 얼마나 힘든 일을 겪어가면서 시아버님을 보살펴왔는지를 쭉 지켜보셨던 데다가 심지어 시아버님께서 던진 분변까지 뒤집어 쓰는 모습까지 목격하신 상황이었으니 저를 위하는 마음에서 시아버님을 요양원으로 모시자는 이야기를 꺼낼 수밖에는 없으셨을 테죠. 하지만 제 생각은 달랐습니다. 있잖아요, 어머님. 저희 남편이 갓난쟁이일 적에 기저귀를 누가 갈아주셨나요? 그거야 우리가 둘이서 번갈아 가면서 갈아주었지. 그럼 그때 혹시 손에 분변이 묻어서 기분이 나쁘셨던 적이 있었나요? 세상 그런 부모가 어딨겠어. 자식의 분변이 손에 묻었다고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은 애당초 부모 자격이 없는 사람들 아니겠니?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정도는 아버님의 며느리이자 딸 자식으로서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제서야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위해서 시아버님을 요양원으로 보내고자 하셨던 마음을 거두셨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와의 대화는 일단락이 되었지만 그날 저희의 대화를 시아버님께서 엿들으셨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며칠 뒤 잠깐 정신을 차린 시아버님께서 곧장 제 두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동안 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지. 그런 험한 일까지 겪게 만들고 아비로서 면목이 없구나. 아무래도 내가 전생에 나라를 구한 위인이었던 모양이야. 잠깐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문 너머로 너랑 너희 시어머니랑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목소리가 들려오더구나. 그동안 너처럼 좋은 딸아이가 곁에 있어서 얼마나 든든하고 행복했는지 몰라. 말년에 몹쓸 꼴이나 보이면서 너 고생시켜 그동안 너무 미안했고. 시아버님께서는 마치 당신의 삶이 막바지에 다다랐음을 스스로 깨달으신 것 같은 표정으로 아주 뜻밖의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먼 훗날 너희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남겨진 내 돈은 너랑 둘째랑 둘이서 다 가지거라. 명심하렴. 부모를 외면한 큰아들 놈이랑 맏며느리는 괘씸해서라도 10원 한 장 주고 싶지 않으니까 꼭 너희 둘이서만 물려받거라. 이 세상에 내 자식은 우리 둘째 아들이랑 새아가 이렇게 딱 두 사람뿐이란다. 아무래도 그때 시아버님께서는 정말로 당신의 운명을 직감하셨던 모양이었어요. 저에게 남기셨던 마지막 말씀을 끝으로 참 오래간만에 평온하게 잠자리에 드시더니만 그 길로 잠결에 소천하셨거든요. 시아버님의 장례는 저희 부부가 각별히 신경 쓴 덕분에 아주 정성껏 잘 치러졌습니다.
심지어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을 줄 알았던 아주버님 내외도 소식을 듣기가 무섭게 불이 나게 달려오더라고요. 그리고는 시아버님을 목 놓아 부르며 그야말로 통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지켜보는 내내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러게 아버님 살아생전에 잘할 것이지. 편찮으실 때는 외면해놓고 이제 와서 통곡을 해보아야 무슨 소용일까. 그러는 한편으로 장례식 내내 제 마음속에는 큰 의문 하나가 단단히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시아버님께서는 돌아가시던 그날 저에게 분명 시댁에 큰 유산이 있는 것 같은 마지막 말씀을 남기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댁에 이렇다 할 재산은 없었거든요. 지난날 저희 친정아버지께서 위암으로 투병 생활을 하던 당시에 시아버님께서 당신의 유일한 생계수단이자 전 재산이나 다름없던 어선을 팔아서 병원비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무튼 그랬던 제 의문이 해결된 건 시아버님의 장례식이 끝난 이후의 일이었어요. 시아버님께서 살아생전 생명보험을 꽤나 많이 들어놓으셨다는 사실이 밝혀졌거든요. 시아버님께서 생명보험을 그토록 많이 들어놓으셨던 건 어찌 보면 아주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을 겁니다. 시아버님께서는 오직 가족 생각밖에는 없는 분이셨던 데다가 한평생 작은 어선에 의지한 채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위험한 바다에서 고기잡이를 하는 어부셨으니까요. 그래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시아버님께서 생명보험을 여러 들어놓으셨던 거죠. 당연히 생명보험의 수익자는 아내인 저희 시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었고요. 아무튼 얼마 뒤 시어머니는 아버님께서 남긴 거액의 생명보험금을 모두 수령하셨지만 꽤나 난처한 기색으로 통장을 물끄러미 바라보셨어요. 다름 아닌 이런 이유 때문이었죠. 늙음하게 이런 큰 돈을 가지고 있어봤자 내가 어디다 쓰겠니? 나는 필요 없으니 너희 둘째 내가 관리하면서 돈 필요한 일이 있으면 요긴하게 잘 쓰거라. 하지만 저희 부부는 시아버님께서 남기신 유산에 눈독 들일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그 돈은 누가 뭐래도 어머님 재산이니까 어머님을 위해서 풍족하게 다 쓰셔요. 저랑 아범은 아무 욕심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모시면서 들어가는 비용 또한 돈으로 받을 생각 전혀 없어요. 그럼 뭘로 보답을 받고 싶으니? 꼭 보답을 해주시겠다면 어머님께서 장수하시고 천수를 다 누리는 것으로 대신 받겠습니다. 그러니 아버님께서 남기신 유산은 오직 어머님만을 위해서 마음껏 쓰셔요. 저희는 그거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거액의 유산의 행방은 어떻게 되었냐고요? 어머님께서 정말로 그 유산을 당신을 위해 쓰셨습니다. 외제차 중에서도 튼튼하기로 이름난 고급 승용차를 한 대 마련하셨거든요. 그리고서는 저희 부부에게 이렇게 자랑하셨죠. 생각 같아서는 우리 효보를 등에 업고 다니고 싶지만 내가 업고 다니는 대신 이 차를 한 대 마련했단다. 너를 업고 다니나 이 차에 태워서 다니나 마찬가지일 테니까 말이다. 앞으로는 이 시애미가 직접 운전하는 차 타고 다니면서 우리 둘이 여기저기 여행도 다녀오고 좋은 시간도 보내고 그러자꾸나. 이 시애미는 말이다. 내 인생에 남아있는 마지막 시간을 사랑하는 너희 둘째네랑 함께 보내면서 최대한 많은 추억을 쌓고 싶단다. 그것이야말로 내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이자 마지막 기쁨일 테니까. 그때 저는 어머님의 말씀이 일종의 참된 진리와도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족과 함께 누리는 시간만큼 더 큰 행복이란 이 세상에 없을 테니까요. 즉 당시 시어머니께서는 아버지께서 남긴 유산을
가장 뜻깊고 행복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셨던 거죠. 다만 당시 저에게는 시어머니께서 마련한 외제차를 두고 한 가지 걱정거리가 있었습니다. 그 걱정은 다름 아닌 참을미였어요. 제가 워낙에 참을미가 심한 체질이라서 차 타고 30분만 넘어가면 구토를 해대기 일쑤였거든요. 2시간이 넘어가는 장거리를 차 타고 다니는 건 사실상 불가능할 지경이었고요. 그런 저로서는 시어머니와 함께 차를 타고 멀리 여행을 다닌다는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솔직히 좀 속이 울렁거리는 일이었는데요. 뜻밖에도 저는 시어머니가 운전하는 차에서는 멀미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저는 처음엔 차가 좋아서 멀미가 나지 않는 거라고 생각했었는데요. 알고 보니까 제가 멀미를 하지 않았던 이유는 시어머니 덕분이더라고요. 저희 시어머니께서는 모범 택시 운전기사들도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운전 솜씨가 아주 뛰어난 베테랑 운전자셨고 실제로 운전 경력 또한 아주 많은 분이셨어요. 이래봬도 내가 수십 년 무사고 경력을 가진 모범 운전수란다. 너희 시아버지가 젊을 적부터 내가 트럭 운전을 도맡아 있었거든. 원래는 그 양반이 바다에서 잡아온 생선들을 죄다 도매시장에 팔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억울하게 손해를 보는 일이 꽤나 많이 생기더구나. 도매상 쪽에서 이런저런 트집을 잡아가면서 생선값을 후려치기 일쑤였거든. 그래서 내가 직접 트럭을 몰고 생선 장사를 다니기 시작했어.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운전 솜씨가 늘더구나. 하물며 시어머니께서 한창 생선 장사를 다니셨을 시절의 도로 사정은 정말 열악했을 테니 그런 시어머니에게 아스팔트가 쫙 깔려있는 도로에서의 운전은 속된 말로 식은 죽 먹기인 셈이었죠. 아무튼 덕분에 저는 멀미를 단 한 번도 겪지 않은 채로 어머님과 둘이서 대한민국 방방곡곡 여행을 다니며 한동안 참 즐거운 날들을 보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집에 전혀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고야 말았습니다. 저희 부부가 살고 있던 전셋집 수도 배관이 아주 크게 터져버린 것이었죠. 졸지에 저희 집은 그야말로 물바다가 되어버렸고 수리를 하려면 장기간의 대공사에 들어가야만 한다더라고요. 문제는 그 전셋집이 저희 부부만 사는 곳이 아니라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던 곳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저희 부부야 집수리가 진행되는 동안 모텔이든 여인숙이든 한동안 방을 잡고 지내면 될 일이었지만 연로하신 시어머니를 모텔이나 여인숙에서 긴 시간 머무르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어요. 이에 저희 부부는 그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에 빠져들었는데요. 때마침 아주버님 내외가 저희 부부와 시어머니를 찾아오더라고요. 그날 아주버님은 눈물을 머금은 채로 시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서는 아주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재수씨가 일전에 저희 안사람한테 했던 이야기 있잖아요. 부모님 돌아가신 다음에 살아생전 잘해드릴 걸 그랬다면서 반드시 후회할 거라던 그 얘기요. 재수씨의 그때 그 말이 전부 사실이었어요. 장례식 치르는 내내 아버지에게 저질렀던 불효가 뼈에 사무치고 너무나도 후회가 되더라고요. 아버지께서 저를 얼마나 힘들게 키워주셨는데 그런 아버지를 외면하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부정할 수 없는 불효자식이었어요. 그래서 말인데요, 어머니. 저에게 기회를 한 번만 주실 수 있을까요? 글쎄다. 이제 와서 무슨 기회를 달라는 건지 도통 모르겠구나. 아버지에게 저지른 불효를 만회하고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저희가 어머니를 잘 모시고 살면서 앞으로 한평생 두고두고 반성하는 속죄하는 심정으로 살겠습니다. 그러니 저랑 안사람에게 마지막으로 개가천선할 기회를 주세요.
그런 아주버님의 말에 어머니께서는 묵묵히 고민에 빠지셨고 이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래 좋다. 그동안 둘째 내한테 신세를 많이 졌으니 너희에게 개가천선의 기회도 줄 겸 너희 집으로 들어가서 지내도록 하마. 대신 이거 하나는 명심하는 게 좋을 거야. 난 아직 너희를 완전히 용서한 게 아니야. 그저 부모로서 마지막 기회를 주었을 뿐이니 그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말고 둘째네 반만이라도 닮은 효자 효부로 거듭나거라. 그렇게 시어머니께서는 아주버님 내외에게 마지막 반성과 개과천선의 기회도 줄 겸 저희 집을 떠나서 아주버님 내외가 살고 있는 아파트로 들어가셨는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 부부는 꽤나 마음이 불편했어요. 아주버님 내외가 시어머니를 잘 모실 수 있을지가 너무 걱정이었거든요. 하지만 뜻밖에도 아주버님 내외는 어머님을 아주 잘 모셨습니다. 아무래도 시아버님의 장례를 치르며 자신들의 불효를 정말 제대로 깨달은 모양이었죠. 더군다나 아주버님 댁으로 들어가셨다고 해서 시어머님과 저희 부부의 관계가 멀어진 것도 아니었어요. 당시 아주버님네 아파트와 저희 부부의 전셋집은 차를 타면 30분 남짓밖에 걸리지 않을 정도로 서로 가까운 동네에 있었기에 수십 년 무사고 경력의 베테랑 운전기사인 시어머니께서 직접 차를 몰고 저희 집에 자주 놀러 오실 수 있었죠. 그럴 때마다 저는 시어머니와 함께 점심이나 저녁 식사를 나누면서 한참씩 수다를 떨고는 했었고요. 그런데 시어머님의 생활 환경이 갑자기 바뀌어버린 탓인 모양이었는지 바로 그 무렵부터 시어머니께서 건망증 증세를 꽤나 심하게 보이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저희 집에서 지내실 적에도 건망증 증세가 제법 있는 편이셨지만 근래 들어서 증상이 부쩍 심해지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에 저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고 천만다행으로 건강에 아무 문제 없다는 결과를 받게 되었어요. 그저 나이가 많이 드셔서 자꾸만 깜빡깜빡 하실 뿐이라는 진단이었죠. 하지만 어쩌면 그날의 진단이 오진이었을지도 모르는 노릇이었습니다. 문제의 그날은 시어머니께서 저희 집에 놀러와 저녁 식사를 잡수시고 저랑 같이 드라마도 시청하신 뒤에 아주버님 댁으로 귀가하셨던 바로 이튿날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이른 아침부터 경비 아저씨가 아주버님 댁으로 찾아오셨다더라고요. 심지어 경비 아저씨가 전해준 소식은 그야말로 간담이 서늘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사장님 댁 어머님께서 간밤에 운전을 하셨었죠? 네, 저희 어머니께서 직접 차를 끌고 제수시내 놀러 갔다가 늦은 시간에 귀가하셨습니다. 근데 이른 아침부터 대체 무슨 일이시죠? 어머님께서 근처 골목길에서 차로 사람을 쳐놓고서는 그냥 가버리는 바람에 지금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어머니께서 간밤에 뺑소니라도 저지르셨다는 말입니까? 얼른 경비실로 내려와 보세요. 사고 피해자의 가족들이 지금 경비실에 와 있습니다. 그날 경비 아저씨가 전해준 자초지종은 이랬습니다. 전날 밤 어머니께서 늦은 시간에 차를 끌고 귀가하던 도중에 아주버님네 아파트 근처 골목에서 뺑소니를 저지르셨고 그 자리에 같이 있던 뺑소니 피해자들의 가족들이 모두 나서서 저희 시어머니의 차를 찾아다니다가 아침나절이 되어서야 아파트 주차장에서 시어머니의 차를 발견하고는 곧장 경비실로 들이닥쳐서 시어머니를 불러다 놓으라며 깽판을 부리고 있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전해들은 저희 시어머니께서는 아주 크게 반발하셨다고 합니다. 간밤에 교통사고는 전혀 없었다고 말이죠. 이에 아주버님은 진상 파악을 위해 시어머니를 대신해서 직접 경비실로 내려가서 뺑소니 피해자의 가족을 만났고 그들이 주장하는 사고 현장에도 직접 찾아가서 근처 방범용 CCTV를 찾아냈습니다.
집에서 가슴 졸이며 기다리고 있던 시어머니에게 아주버님의 전화가 걸려온 건 바로 그 순간의 일이었죠. 어떻게 됐니? 그 사람들이 나를 가지고 생사람 잡고 있었던 거지? 제가 직접 사고 현장 CCTV 영상을 확인해 봤는데요. 피해자 가족분들의 말씀이 다 맞더라고요. 어머니께서 차로 사람을 쳐놓고서는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그저 창밖으로 한번 쓱 내다보기만 하고서는 그냥 가버리는 장면이 CCTV에 다 찍혀 있습니다. 그럼 내가 정말로 사람을 다치게 해놓고서 그냥 가버렸다는 거야? 네. 여하간 안 사람한테는 제가 어머니 곁에 딱 붙어 있으라고 이야기해 둘 테니까 어머니는 집에서 차분하게 안정을 취하고 계세요. 모든 사고 처리는 맏아들인 제가 알아서 원만하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런 와중에 참 다행이었던 건 사고를 당한 피해자분께서 심각하게 다치지는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경찰에 정식으로 사고 접수도 되지 않은 상황이었고요. 이에 아주버님이 직접 나서서 경찰에 신고 접수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꽤나 큰 금액의 합의금을 피해자분에게 제시했고, 피해자분께서 흔쾌히 동의한 덕분에 사건은 순조롭게 마무리가 될 수 있었는데요. 진짜 문제는 이제 겨우 시작이 되었을 뿐이었습니다. 아주버님 입장에서는 시어머님의 건강 상태를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이에 아주버님은 피해자분과 작성한 합의서를 시어머니께 직접 보여주며 아주 조심스러운 이야기를 꺼냈다고 해요. 보시다시피 피해자분이랑은 합의가 잘 됐어요.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다는 조항도 합의서에 포함시켰고요. 그래, 고맙구나, 고마워. 근데 난 아직도 믿기지가 않는구나. 내 기억에는 교통사고 같은 건 전혀 없었는데. 어머니, 다른 일도 아니고 뺑소니예요, 뺑소니. 그런 중차대한 사고가 있었음에도 전혀 기억을 못한다는 건 어쩌면 어머니도 아버지처럼 죄송합니다. 그냥 솔직하게 다 말해주렴. 엄마 진짜 괜찮아. 어머니도 아버지처럼 치매에 걸리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아주버님 입에서 치매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시어머니께서는 아주 큰 공포에 휩싸이셨습니다. 가뜩이나 갈수록 건망증이 자꾸만 심해져서 걱정이었던 마당에 뺑소니까지 저질러 놓고선 전혀 기억을 못한다는 건 치매를 충분히 의심하고도 남을 만한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런 와중에 저희 어머니를 더더욱이 두렵게 만들었던 건 지난날 둘째 며느리인 제가 치매 시아버지께서 던진 분변을 뒤집어 썼었던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당시 어머니께서는 자신 또한 장차 자식 며느리들에게 그런 행동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였던 것이었죠. 결국 그 공포심은 저희 시어머니로 하여금 스스로 이런 결단을 내리도록 만들었습니다. 다들 너무 놀라지 말고 듣거라. 우선 첫째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입원이 가능한 요양원을 찾아봐주고, 둘째는 요양원이 정해지거들라 내 차를 팔아서 요양원비를 선납할 준비를 해주거라. 네, 맞습니다. 당시 시어머니께서 내리신 결정은 스스로 요양원으로 들어가시겠다는 것이었어요. 그 말에 크게 놀란 저희 부부는 시아버님 때처럼 당연히 저희가 모실 테니 뜻을 거두어달라며 간청을 드렸지만 어머님의 결심은 아주 확고하고 단호하셨죠. 차로 사람을 다치게 만들어 놓고서는 그 큰일을 전혀 기억조차 못한다는 건 필시에 치매가 시작되었다는 게야. 일단 한번 시작된 치매는 어떻게 할 방도가 없어. 그러니 난 앞으로 요양원에서 지내면서
여생을 조용히 마무리 지을 생각이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어서 내린 결정이니만큼 더는 누구도 내 결정에 토를 달지 말거라. 이처럼 단호한 시어머니의 모습에 저희 자식들 중 누구도 더는 아무 이야기도 꺼낼 수 없었고, 그로부터 얼마 뒤 시어머니께서는 스스로 걸어서 요양원에 들어가셨습니다. 물론 그런 와중에도 저희 부부는 시어머니를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와 남편은 서로 약속했습니다. 지금은 어머니께서 마음이 놀라셔서 이런 선택을 하셨을 뿐이니까 나중에 어머님의 마음이 진정이 되면 언제든 즉시 집으로 모시고 오자고 말이죠. 그렇게 저희 부부는 시어머니의 놀란 마음이 진정되기만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는데요. 그로부터 얼마 뒤 시어머니의 생신이 다가왔습니다. 이에 저희 부부는 시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만큼 진정되셨는지 직접 만나 뵙고 확인도 해볼 겸 생일 케이크와 음식을 바리바리 장만해서 아주버님 내외와 함께 요양원에 면회를 갔는데요. 저희 식구들이 요양원 로비를 막 지나가고 있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로비에서 맞닥뜨린 요양보호사 한 분이 저희 아주버님의 얼굴을 빤히 보면서 맨 앞에 서 있던 저에게 이렇게 묻더라고요. 혹시 뒤쪽에 계신 남자분이 307호 여사님의 맏아들 되시는 분인가요? 네, 맞아요. 근데 그건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혹시 오늘 면회가 안 되는 날인가요? 무슨 일 때문인지는 맏아들 본인한테 직접 대답을 듣고 난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한 요양보호사는 저희 부부 뒤쪽에 서 있던 아주버님에게 다가가서는 다시금 똑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쪽이 307호 여사님의 맏아들이 정말 맞는 거죠? 이에 아주버님께서 떨떠름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는 순간 요양보호사가 갑자기 이렇게 외치며 아주버님의 따귀를 올려붙였습니다. 예라이 천하의 후레자식아, 그까지 돈 때문에 어머니한테 누명을 씌워? 그러다 천벌받아 이 양반아. 그런데 있잖아요 여러분, 처음 본 요양보호사가 난데없이 아주버님의 따귀를 때린 것보다 훨씬 더 놀라웠던 건 정작 뺨을 때린 요양보호사는 기세등등한데 얻어맞은 아주버님뿐만 아니라 형님까지 사색이 되어버렸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런 아주버님 내외의 모습에서 무언가 석연찮은 느낌을 받은 저는 요양보호사에게 조용한 곳으로 가서 자초지종을 들려달라고 부탁을 했는데요. 뜻밖에도 아주버님 내외가 별일 아니니까 똥 밟은 셈치고 그냥 넘어가자는 얘기를 자꾸만 하더라고요. 이에 더더욱 큰 의문을 품은 저는 기어이 요양보호사님을 조용한 곳으로 모셔갔는데요. 그러자 아주버님 내외도 어디 무슨 헛소리를 하나 드러나 보자면서 굳이 따라오더라고요. 물론 그렇게 말하며 쫓아오는 아주버님 내외의 표정은 너무나도 초조해 보였습니다. 마치 무언가 캥기는 구석이 있는 사람들처럼 말이죠. 아무튼 저는 조용한 곳에 도착하고 나서야 마침내 요양보호사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얼마 전에 제가 이곳 요양원에 취업하려고 면접을 보러 왔던 날이 일이었어요. 면접을 마치고 귀가하려는데 주차장에 세워둔 차가 시동이 걸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보험사에 연락을 해서 레카차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떤 부부가 대화를 나누는 소리를 엿듣게 되었어요. 그 집 남편이 자기 아내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사실 엄마는 치매가 아니다. 그날 있었던 뺑소니 사고도 사실 전부 다 내가 만들어낸 가짜였다.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요양보호사님은 그 집 남편이라는 작자가 대체 어떤 목적으로 자기 모친에게 뺑소니 사고의 누명을 씌웠는지에 대해서도 아주 선명하게 기억하고 계셨죠. 그 집안 사람이 남편한테 대체 왜 그런 짓을 벌였냐고 물어보니까 그 집 남편이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엄마를 치매 환자로 만들기 위한 일종의 작전이었다. 그 작전이 적중해서 엄마가 삶의 의지를 포기한 채로 스스로 요양원으로 들어왔으니 이제 남은 건 엄마가 요양원에 있는 동안 우리 부부 둘이서 엄마를 구슬려가지고 아버지의 유산을 야금야금 빼돌리기만 하면 된다. 사실 처음부터 그럴 목적으로 엄마를 집으로 모셔오자고 했던 거다. 이렇게 말이죠. 물론 제가 처음부터 요양보호사님의 모든 말을 믿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보다 확실한 증언이 필요했거든요. 일단 알겠습니다. 하지만 저랑 남편이 그 말을 믿으려면 보다 확실한 진술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일전에 친정아버지께서 위암으로 투병하셨던 적이 있으시죠? 그때 시아버님께서 어선을 팔아서 병원비를 해결해 주셨고요. 맞죠?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그날 그 집 큰아들이 자기 와이프한테 이렇게 말했거든요. 동생네 집에 갈 아버지의 유산은 제수신의 부친이 위암에 걸렸을 때 아버지가 어선 팔아가지고 병원비를 대줬던 것으로 이미 다 끝난 셈이라고. 더군다나 원래 아버지의 유산은 큰아들인 내가 물려받는 게 당연한 거니까 여보도 너무 죄책감 가질 필요 없다고. 네, 맞습니다. 그 이야기는 누가 들어도 저희 시댁 이야기였어요. 이로써 아주버님이 존재하지도 않았던 뺑소니 사고를 지어내서 시어머니를 치매로 몰아붙였다는 심증이 확실해졌습니다. 그러나 아주버님 내외는 그러한 혐의에 대해서 아주 완강하게 부인을 했습니다. 그 보호사가 정신이 이상한 사람인 것 같다면서 당장에 요양원에 항의해가지고 해고 처분을 받아내겠다고 노발대발 길길이 날뛰었거든요.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오히려 당당하고 떳떳한 모습이었던 건 요양보호사님 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쪽 주장은 제가 모함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당연하지. 당신이 나한테 왜 모함을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난 그렇게 만만한 사람이 아니야. 요양원 측에 강력하게 항의해서 당장에 쫓겨나게 만들 테니까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기왕 제대로 진실을 밝혀볼 생각이라면 우리 다 같이 경찰서로 가서 정식으로 수사 의뢰를 하면 어떻겠어요? 정식 수사 결과 제가 모함을 했던 게 사실로 밝혀지면 당연히 제가 처벌을 받겠습니다. 대신 제 말이 모두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그쪽 부부가 쌍으로 수갑을 차게 되겠지만. 말을 마친 요양보호사님은 진짜 경찰에 신고할 생각이었는지 곧장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러자 지레 겁을 집어먹은 형님이 왈칵 울음을 터뜨리며 저희 다리를 붙잡고서는 그야말로 애걸복걸을 해대더라고요. 전부 다 남편 혼자서 꾸민 짓이야. 내 말 한 번만 믿어줘, 동서. 그날 어머님은 뺑소니를 저지르지 않았던 게 맞아. 우리 남편이 노름빚에 시달리는 경비원한테 뒷돈을 주고서는 뺑소니 피해자들이 경비실로 찾아왔다는 식으로 연기를 시켰거든. 뺑소니 현장에서 찾았다던 CCTV도 거짓말이야. 애당초 뺑소니 자체가 없었으니까. 그럼 합의서는 어떻게 된 거죠? 그것도 당연히 거짓말이지. 합의서에 적혀있는 이름이랑 주민번호는 가짜로 지어낸 거고 지장은 공범인 경비원이 대충 찍은 거라고 했어. 나는 나중에서야 남편한테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었을 뿐이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건가요? 나중에라도 알았으면 당장 저 인간을 말리던가 최소한 저희에게라도 알렸어야죠. 미안해. 정말 미안해, 동서. 그치만 나도 너무 무서웠어. 내 남편이 자기 엄마한테도 누명을 씌워버리는 사람이라는 걸 뻔히 알게 된 이상 나로서도 무슨 해코지를 당할지 무서워서 그냥 저 사람이 시킨 대로 입을 꾹 닫고 있을 수밖에 없었을 뿐이야.
내가 대바라진 성격인 건 맞지만 그렇다고 이런 큰일을 공모할 정도로 배포가 있는 사람도 못 돼. 만약 그랬다면 내가 지금 이렇게 겁에 질려서 모든 진실을 실토하고 있겠냐고. 아주버님, 아니 그 몹쓸 인간은 자기 부모에게 누명을 씌울 정도로 아주 추악한 사람이었지만 형님은 그럴 만한 배포는 전혀 없는 사람이었던 것이었어요. 이에 형님은 그동안은 겁먹어서 이도저도 못한 채로 자기 남편에게 이끌려만 다니다가 요양보호사님을 통해서 모든 진실이 폭로되자 자기까지도 공범으로 처벌을 받게 될까 무서워서 그 몹쓸 인간에게 전해들었던 모든 진실을 엉엉 울며 이실직고 했던 거죠. 어쨌거나 당시 형님의 증언은 저희 부부에게 아주 큰 힘이 되었습니다. 형님의 말에 따르면 그 몹쓸 인간이 만들어낸 가짜 합의서가 아직 집에 남아 있었거든요. 그 합의서야말로 몹쓸 인간의 악행을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일 테고요. 이에 저는 남편에게 당장 형님이랑 같이 가서 가짜 합의서를 가져와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요. 그러자 그 몹쓸 인간이 최후의 발악을 시도했습니다. 네, 맞아요. 엄마가 치매가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점을 이용해서 제가 만들어낸 가짜 사고가 맞습니다. 모든 걸 다 인정할 테니까 일 크게 만들지 말고 이쯤에서 저랑 협상을 하시죠. 재수 시내가 저랑 한편이 되어주는 조건으로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남긴 재산을 반씩 나누면 어떻겠어요? 그럼 공평할 것 같은데. 더군다나 가짜 합의서만 없애면 저놈의 요양보호사 입장에서도 아무런 물증이 없는 상황이 되어버릴 테니까 우리가 서로 한편이 되어서 입만 꾹 다물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도 생기지 않을 겁니다. 저한테 그런 협상 조건을 제안했다는 사실까지 경찰 쪽에 모두 진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더는 헛된 수작 부리지 말고 순순히 수갑찰 준비나 하시죠. 이 까마귀도 안 물어갈 후레자식아. 그렇게 외친 제가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꺼내드는 순간 그 몹쓸 인간은 더는 아무런 희망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나머지 냅다 차를 끌고 도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인간의 도주는 채 5분도 지나지 않아서 끝이 나버리고야 말았어요. 신호까지 위반해가며 도망을 치다가 마주오던 덤프트럭과 충돌 사고가 나버렸거든요. 심지어 그 덤프트럭은 구급차조차 불러주지 않은 채로 도망을 쳐버렸어요. 네, 맞아요. 시어머니에게 뺑소니 누명을 씌웠던 인과응보를 제대로 받아서 정작 자신이 진짜 뺑소니를 당하고 만 것이었죠. 심지어 인과응보의 결과는 아주 참혹했습니다. 뺑소니 사고로 인해 목 아래쪽이 마비되어 반신불수가 되었거든요. 즉 그날부로 사실상 인생이 끝나버린 셈이었다고나 할까요. 물론 저희 부부는 그 인간을 눈꼽만큼도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죗값을 스스로 치렀을 뿐이었으니까요. 이후 시어머니께서도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지만 역시나 맏아들을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놈은 자식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라면서 한평생 거들떠보지 않았거든요. 아무튼 이로써 시어머니께서는 뺑소니 누명과 치매라는 거짓 사실을 모두 훌훌 벗어던진 채로 저희 부부의 곁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요양원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셨을 때처럼 저희 집으로 돌아오실 때도 스스로 걸어서 돌아오셨고, 이후 시어머니께서는 저희 부부의 극진한 보살핌을 받으며 천수를 누린 끝에 얼마 전에 소천하셨습니다. 아주 행복한 미소를 머금은 채로 아주 평화롭게 말이죠. 어머님께서 남기신 유산은 당연히 전액 저희 부부가 물려받았고요. 반면에 그 몹쓸 인간들은 영 좋지 못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우선 가짜 뺑소니 사건에 가담했던 경비원은 법적 처벌을 받아 실형을 살게 되었고요.
형님은 수사 과정에서 모든 진실을 고백한 점을 참작받아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지만 그때는 이미 모든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정신마저 모두 망가져버린 다음이어서 지금껏 사실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폐인처럼 살고 있다더라고요. 한편 아주버님, 아니 그 몹쓸 인간은 형님에게 이혼을 당한 것도 모자라서 지금까지도 침대에 누워 지내는 반신불수 신세로 지내고 있어요. 물론 그런 비참한 신세는 앞으로도 영원할 예정이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